저는 서울 차이대 사무총장 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차이대는 1999년 4월 다향 천리, 인양 말리를 모토로 차문화 운동을 하고자 창립하였습니다. 창립 이래 이게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저러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 차를 근하는 훈훈한 사회를 우리 지시민들이 앞장서서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저보다 연배 낮으신 분들 다양한 그 계층에 이렇게 모시고 최대형을 말씀드리려니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나. 특히 또 제 사위가 문경 사람이에요. 정천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지금 이제 하노이에서 현대건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맛있는 차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최재형이 많이 안 알려졌죠. 여러분 안중근은 다 아시죠? 네. 안중근을 있게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임이 차임이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최재형 강연은 엄청 육군에도 가고 해군 잠수함사령부에도 가고 공군 또 예비 생도들한테도 강연을 가고 저는 이제 책을 한 50여 권 냈어요. 이제 어린이 용서부터 소설까지 그림책까지 아주 다양한 책을 내서 학교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오늘 차와 이 최재형과 버무리려고 하니까 그래도 차 얘기는 조금 해야지 되지 않나 예의상. 그래서 제가 억지스럽지만 그래도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최재형 선생님이 어떤 일을 했고 또 러시아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다 같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선각자 페치카 최재형과 러시아의 차문화 사모바르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좀 긴데 혹시 사모바르라는 걸 아시나요? 모릅니다. 네, 한 번도 모르세요? 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선각자라고 하는 거는 최재형 선생님이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를 6년 동안 돌았을 거예요. 11살부터 17살까지 상선을 타고 그 러시아에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6년에 거쳐서 2번의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살부터 17살까지 인생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아주 그 유럽의 문물을 보고 완전히 함경북도 경원에 그야말로 산만 달아보던 그 산골 소년이 한골 탈퇴를 해서 나중에 18살에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와서 유창한 러시아어로 완전 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인들의 이제 페치카, 여러분 페치카 아시죠? 군대에서 군대에서 그 난로 그 페치카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러시아의 이제 그 상선의 선장을 만나서 러시아로 국적을 바꿨어요. 그래서 초에 표트르 세메노비치인데 표트르라는 말을 우리 한인들이 잘 못하니까 이제 베드로 표트르 이러다 비즈케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돼서 페치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같이 한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페치카라는 애칭으로 지금 많이 부르고 있고 또 뮤지컬도 공연이 됐었는데 그 뮤지컬 제목도 페치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차문화 사모바르와 최재형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지금 저쪽에 보이는 아주 화려하죠? 차를 끓이는 그 더운 물을 데우는 용기입니다. 사모바르가. 그래서 상징 사모바르인데 이렇게 러시아 명화 같은 데 보면 꽃이 타고요. 저게 그래서 수도꼭지가 달려 있고요. 항상 더운 물을 해서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만
많이 사용하는, 애용하는, 왜냐하면 너무 춥기 때문에 항상 더운 물이 있어야 돼서, 그리고 러시아는 차하고 항상 단 초콜릿과 쿠키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먹고, 그래서 이런 영화에 보면 이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게 바로 사모바르입니다. 그래서 최재형이 역시나 그 후손의 그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고 차 대접을 했다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저 사모바르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럼 최재형 도대체 누구냐? 1860년 함경북도 경원에서 처음에는 노비의 아들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전주채 씨라는 게 밝혀져서 노비는 아니고, 그 러시아 문서를 번역할 때, 농노를 번역할 때 노비로 잘못 번역한 건데, 다 구한말에는 다 소장농이죠. 그죠? 지주가 있고, 그래서 소장농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그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섯째 딸의 수기에 보면 그 자기 할머니는 항상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뭘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서 아마도 그 함경도 사군육진이라고 하는 그 함경도 그쪽에 무슨 정치로 인해서 기양을 가거나 그쪽에 그렇게 돼서 그 전주채 씨도 그쪽으로 많이 갔다고 하고, 그래서 이 엄마도 혹시 그런 그 정치로 인한 그런 기생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기록에 나와 있고, 9살, 1869년 9살에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이주합니다. 1863년부터 그 전후로 해서 우리 그 두만강 일대 백두산 그쪽에서는 너무 산만이 있으니까 그 논밭이 없어가지고 계절 농사를 지으러 연해주에 가서 봄에 씨 뿌리고 추수를 해서 겨울에 와서 나고, 그렇게 계절 농사를 짓기 시작하다가 1863년에 최초의 13가구가 러시아에 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함경북도 경원 사람들이 많이 갔고요. 우리가 아는 최봉준이라든지 뭐 최재형이라든지 또 문창범이라든지 그쪽에 그 동네에서 많이 간 걸로 알고, 또 러시아 기록에도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최초로 마을을 이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1863년부터 갔는데 최재형은 1869년에 가는데, 이때가 기사흉년이 아주 심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자가 많고 그런 기록이 있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다 이때 잡히면 그 효수를 한다고 그러죠. 장대에다 목을 해서 이렇게 매달아놓고, 왜 국민이 자꾸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죽으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그래도 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차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최초의 한인 학생이 됩니다. 최재형이 형과 아버지와 같이 가는데, 형은 결혼을 했고요. 이 최재형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동생인데, 그 아버지가 거기 가서 러시아 정교회 학교에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데 형수가 엄청나게 그 구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같은 여자로 그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있었겠으니까. 그때 넘어가서 밭을 자르고 씨를 뿌리고, 그럴 때 이 시동생은 학교 간다고 하루 종일 갔다 오면 얼마나 믿겠어요. 밥을 달라고 그러면 누룽지 조금 주고 막 그러고 안 주고, 그러니까 11살 소년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디서 막 이렇게 부닥거리, 굿을 하는 그 국소리가 나면 거기를 달려가서 거긴 분명히 떡이 있다. 그래가지고 떡을 받아서 혼자 며칠을 먹고, 그러다가 11살에 포시에트 항구에 가면 많은 배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배심으로만 해줘도 밥을 준다더라, 먹을 걸 준다더라. 그리고 형수한테 이제 형수가 항상 미웠겠죠. 그래서 뭐 누룽지를 주는데 탁 뒤집어 씌우고 난 나가서 잘 살더라고. 그러고 뛰쳐나가서 이틀 반을 걸어서 포시에트 항구에 갑니다. 가서 너무 기진해서 바닷가에 쓰러진 소년을 러시아 선장 부부, 아들이 없는 부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너무 그 기록에 보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정도로 머리는 떡이 지고 뭐 옷은 그냥 뭐 그 아주 남루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다 씻기고, 머리가 너무 엉클어져서 어떻게 빗지도 못하고 싹 밀고, 그리고 목욕을 시켜서 견습선언에 옷을 입혀놓으니까 사람 태가 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선장의 양아들이 되면서 그 선장 부인이 아주 인텔이어서
모티처럼 아주 지도를 하고 러시아어도 가르치고 사실 러시아어 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저 김경호 대사님 말고 러시아어가 엄청 어렵거든요. 세계 3대 난해어 중에 하나가 러시아어라고 하는데 그 러시아어를 6년 동안 항해를 통해서 그 선장 부인의 지도를 받아서 아주 유창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한인들의 대변자 역할로부터 한인들의 난로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871년부터 77년까지 6년간 배를 타고 포시에트에서 상트페테르부까지 2번을 남아프리카의 그 희망봉을 돌아서 케이프타운을 돌아서 그렇게 항해를 하는데 이때 이 배는 뭘 했겠어요? 오늘 우리 천연기념사업회 부의사장님이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요거 맞추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때 배는 뭘 싣고 갔을까요? 유럽으로? 차? 틀렸습니다. 네. 도자기요?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뭘까요? 소금? 아, 다 틀렸습니다. 다음 기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모피입니다. 모피. 네, 시베리아에서 나는 아주 촘촘한 세계에서 최고로 질 좋은 모피를 사다 모았다가 상선을 타고 유럽에 가서 모피를 팔고 상트페테르베르크에서 3개월을 또 머물러서 얼음이 풀린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오는 그런 걸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항해했고 항해를 마치고 블라디보스톡에 돌아와서 18살 때부터 한인들의 대변자. 자, 그때 한인들은 우리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처럼 산비 업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러시아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16불이면 우리 한인들은 중간에 다 띄어먹히고 2, 3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최대형이 와서 보니까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감독들한테 항의를 하면서 왜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차별을 하냐, 똑같이 일하는데 너무 부지런하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그 러시아 공사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인들만 데리고 도로 공사를 해요. 그때 제정 러시아는 2번째 퀴즈가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톡이 혹시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김경호 대사 하지 마세요. 블라디보스톡의 뜻이 뭘까요? 부동산. 근데 답은 아니야. 네. 그 제정 러시아에서 동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푸틴이죠. 앞에 붙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이죠. 블라디라는 건 정복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이고요. 보스톡은 동쪽입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자체가 동쪽을 지배하다. 그 블라디보스톡을 향해서 많은 그 러시아 군인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고 동방정책에 의해서 그 군인들이 오니까 도로를 내야 되고 집을 져야 되고 군인들이 먹을 식료품을 생산해야 되고 막 그 군납업이 시작이 돼서 최재형은 한인들과 더불어 그 군사 도로를 하는데 거기 감독을 맡아서 그 공사 기일보다 훨씬 빨리 완공을 해서 첫 번째 응급 훈장을 받습니다. 러시아 정부부터. 얼마나 우리 한인들이 신바람이 났겠어요. 말이 통하고 열심히 일하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으쌰으쌰 하면서 빨리빨리 근성이 나왔겠죠. 그래서 모두 훈장을 7개를 받는데 첫 번째 훈장이 그 도로공사, 지금 핫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북한으로 가는 그 길이 옛날에 최재형, 그래서 저희가 관계가 좋아지면 거기를 최재형 노루 붙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훈장을 받을 정도로 이제 돌아와서 한인들의 대변자가 되고 한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얀치에 자치주를 만들고 군수를 뽑는데 당연히 최재형을 뽑죠. 그래서 33살에 도원이라고 하는 군수가 됩니다. 33살에. 그래서 그때부터 32개의 학교를 세우에 내가 이렇게 한국을 탈퇴한 거는 선장 부인으로부터 받은 교육 덕분이다. 그러니까 한인들은 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학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32개의 학교를 세우고 군수를 하면서 그 소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자기 월급을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고 그 유학생이 돌아와서 모교에서 또 가르칠 수 있게 이런 장학사업도 그때 이미 하고 또 그 유럽을 돌아본 후로 그런 거 공원을 만들고 최재형이 자녀가 혹시 몇 명일까요? 그냥 유추해 보세요. 많습니다. 누구예요? 네, 선물을 주시죠. 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부인이 2명이었는데 첫 번째 부인 소생이 3명이고 넷을 낳다가 부인이 아기하고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에서 8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총 11명인데 그 아이들이 목욕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당신 집에 대저택이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한 게 아니고 마을에 공동 목욕탕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활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 때 피터 대제가 그 도시를 다 완공했을 다음이기 때문에 그 정원도 만들고 그런 게 다 유럽을 돌면서 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각자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이게 보면 안 되네. 저 최초의 임시정부가 어디에 세워졌을까요? 네? 상해? 네? 네? 또 어디요? 저 컨닝 하세요. 컨닝. 이걸 보셔야지. 네, 연해주에 3월 17일에 대한국민의회라는 의회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럼 상해는 며칠에 세웠을까요? 상해정부는? 상해임시정부 19년, 똑같은 19년. 네, 여기는 3월 17일인데 상해는? 네? 다시요. 언저리 4월 10일이라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이것도 눈이 밝아서 이게 우등생인 거예요. 그 사모님들이 저 스타프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최초의 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7일에 대한국민의회가 우수리스크에서 세워졌고 거기에 의장이 문창범, 최재형은 외교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파들은 그만가만 건너면 조선인데 우리는 끝까지 무장투쟁을 하자. 그러고 이제 계속 버텼어요. 그런데 상해로 간 이유는 두 개 남았나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유는요? 상해로 왜 갔을까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연해주도 아니고 연해주에서 이렇게 막 무장투쟁으로 독립하자고 그러는데 왜 상해까지 갔을까요? 네, 맞췄습니다. 예, 외교 때문에 이제 외교로 독립을 이루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해서 약한 나라도 스스로 독립을 이룰 수 있게 하자 해서 이제 우리가 다 고문해가지고 상해 파리 조차지에 있는 대로 4월 11일 날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여기에 초대 재무총장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입니다. 네, 선물 해야죠. 외교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해로 간 이유는 외교로 독립운동을 이루자. 그래서 김규식 박사를 파리로 보내고 이제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이제 무장투쟁은 안 되고 우리가 외교로 독립을 싸우지 않고 한다는데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상해로 4월 11일날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거기에 재무총장이 이따 나오겠지만 초대 내각이 6명이에요. 초대 내각이. 그런데 이승만은 미국에 있고 초대 내각 중에 3명이 러시아파가 갑니다. 상해. 그러니까 러시아 파워가 얼마나 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19년이니까 19년에 최재형 선생님은 블라디보스톡에다가 3.1문을 세우고 3.1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920년 4월 참변이라고 하는 그 일본이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독립군들을 다 싹쓸이하고 불을 지르고 그때 최재형 선생님 잡혀서 4월 7일날 다 이제 곧 오는 4월 7일 우리 국립서울 현충관에서 추모 그 105주기 추모식을 하는데 그때 관심 있으면 많이 오셔서 점심을 드립니다. 네, 시간 있으면 오셔서 보시고 우리 나라가 이럴 때일수록 독립운동을 하나로 모으고 뭐 이렇게 그런 정신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 7일날 순국을 하시고 이제 펜치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지금도 펜치카 그러면 최재형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 네모 안에 있는 요게 지금 러시아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요렇게 나온 요거가 어디냐? 연해주입니다. 우리가 연해주 하죠. 도대체 연해주가 뭐야? 바다와 연해 있는 땅이라서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면 바로 연해주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그 연해주를 확대해 놓은 게 지금 이런 데인데, 여기 중국이고 여기 북한이에요. 여기 두만강이고 이렇게 하나둘씩 건너가면서 나중에 하바롭스크까지 1937년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키기 전까지 얼마 몇 명을 17만 1871명을 모조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데, 그 이전까지는 요 빨간 점이 찍힌 데 다 한인들이 살았어요. 한인 마을이. 이게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러시아의 중국 연변 자치주처럼 한인 자치주가 됐겠죠. 러시아 땅에. 그 땅은 우리의 가해의 땅이고 고구려의 고토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 땅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요. 저 빨간 지금 제가 화살표를 했는데 그 포시에트가 보이죠? 여기 포시에트. 요게 바로 최재형이 여기쯤에서 3년초 지신어 여기서 살다가 걸어서 이틀 반을 걸려서 걸어서 가서 여기에 쓰러져서 러시아 선장을 만난 장소가 포시에트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확대해놓은 그 러시아 한인 거주지 초기 거주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지신어 기념비라고 돼 있죠. 13가구가 처음 가서 마을을 이룬 게 지신어예요. 지신어에서 이제 점점점 늘어가니까 중지신어 마을도 만들고 하지신어 마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기는 크라스키노라, 현재는 크라스키노라고 하는데, 여기 연추 의병 부대, 바로 하얼빈에서 나온 그 의병, 그 부대들이 여기 집결해 있어서 한경도로 가서 싸움을 한 거고, 단지 동맹 기념비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러우 전쟁이 끝나서 역사 탐방을 가게 되면 그 단지 동맹 기념비도 가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역시나 확대했는데 포시에트 최재형이 11살에 쓰러져 있던 장소는 여기 항구가 여기고, 지금은 여기 항구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본 지도고요. 한 번에 안 넘어갔어. 자, 무슨 기념비가 보이죠? 졸리세요? 이제 서태지 아시는 분? 서태지. 우리 국민 가수라고 했잖아요. 정말 국민 가수의 증명이 여기 있어요. 서태지가 2004년에 1863년에 한인들이 러시아 이주를 했는데 2004년이면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40주년 되는 해에 블라디보스토크의 공설운동장 스타디움에 가서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서태지가 부르고 그 기념으로 지금 한너 협력을 해서 2004년 5월 9일 날 지신어 마을 예터 비를 세웠어요. 이게 안 세웠으면 우리가 나중에 갔을 때 이게 지신어인지 한인들이 13가구가 살았던 마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여기에 이걸 세워서 잠깐 읽어보면 지신어 마을 예터, 이곳은 연해주 핫산지역 비누그라드노에 있던 지신어라고 하는 옛 마을로서 1863년 한경도 농민 13세대가 두만강을 건너가 정착한 극동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로 현재는 예터만 남아있다. 그러나 1937년까지 이게 뭐 하여튼 잘 안 보이고 17만 1781명이 갔으니까요. 중앙아시아로. 그래서 한인들의 그런 발원지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비를 세워 한인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친선 유호를 돈독히 하며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2004년 5월 9일 대한민국 음악인 서태지 헌정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조금도 쫓길 겸 한기도 시킬 겸 박수는 참 좋다고 그래요. 건강에도 우리 자생병원 원장님 그렇죠? 박수 좋죠?
목사님 지신느가 무슨 뜻이에요? 아마 저는 유추하건데 땅지자 내 몸을 의지하는 그런 터가 아닐까요? 그럼 뭐저 그게 밝혀진 건 없는데 그러신 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그래서 내 몸을 이 땅에 허한 곳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1900년대에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포시에트 항구는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역사가 지금은 멋있는데 그 형태는 그대로 있고요. 바로 그 최재형이 쓰러져서 선장을 만났던 포시에트 항구가 여기 1900년대 사진이고요. 여기는 그 블라디보스토크 해안가입니다. 그때 상황을 좀 유추하시라고 제가 이 사진을 놨고, 자 이제 차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차이니까. 자 여기 제가 그 영국 동인도 회사의 무역 항로를 찾아봤어요. 무역 항로를. 그래서 우리 해양 항로가 저거 한 번 남았는데 퀴즈를 내야겠어요. 그 항로가 제일 먼저 무슨 무역으로 항로가 생겼을까요? 이제 너무 잔인하세요. 우리 원장님 왜 그러세요? 네, 누가 먼저 했어요? 누가? 한번 내세요. 예? 누가 향신료 먼저 했나요? 네. 양복. 네. 마지막 선물 드립니다. 네. 향신료 때문에 후추, 뜨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항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동인도 회사는 이제 인도에서 뭘 가져오고 뭐 차도 운반하고 그런 거가 지금 이 무역 항로인데, 요거는 제가 2012년에 바이칼을 가기 위해서 문학인들 26명이 그 여행을 갔습니다. 바이칼을 가기 위해서. 그때 제가 까레이스 끼끄는 방상이라는 책을 내고 한 일주일이 안 됐을 때 안 가보고 썼기 때문에 11회 횡단열차를 타보고 바이칼을 가기 위해서 갔을 때 이제 2012년에 처음으로 최재형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최재형 선생이 살던 집이 생가는 한국도 병원에 있지 않은 이건 마지막 2년 거주하던 고택인데, 그 고택에 러시아인이 살고 있었어요. 2012년에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는데 바로 2004년에 서태지에서 기념비 세우던 해에 보훈부하고 합쳐서 벽에다가 태극기와 러시아 국기를 놓고 최재형이 마지막 2년간 거주하던 집 그렇게 붙여놨어요. 뭐 이만한 개가 있어서 뭐 얼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여기서 이렇게 단밖에서 쳐다보고,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직접적으로 돕고, 이분이 없으면 하얼빈 의거가 없었다. 뭐 32개의 학교를 세웠다. 초대 임시정부 재무총장이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동양의 카네기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다 독립운동에 쏟아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명색이 역사를 소재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처음 들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본인 26명이 갔는데 여행에 갔다 와서 교수들이 쓴 평전을 찾아보니까 두 번이 나와 있어요. 박한 교수가, 서울대학교 박한 교수가 쓴 최재형과 또 이정은 박사가 쓴 논문들이 나와 있고,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가이드가 얘기한 게 그대로 다 사실이고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스토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글로벌한 삶을 사는 그 멋진 분이 있구나. 우리 청소년들한테 대야망을 품게 하는데 이분만큼 좋은 분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살에 집을 나가서 17살까지 대양을 돌며 꿈을 키웠고, 와서 자기 혼자 영위하지 않고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다 독립운동에 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제 가슴을 뛰게 해서 2014년에 제가 독립운동가 최재형이라는 읽기 쉬운 스토리 소설을 냈습니다. 오늘 제가 그 10권을 가져왔는데요. 저도 출판사에서 작가 가격에 사는지라 그냥은 못 드리고, 혹시 사실 분이 있으면 10,000원에 알겠습니다. 예, 저기 10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걸 쓸 때 제가 이 소년한테 가장 중요한 그 성장기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책 쓰면서 첫 번째로 막힌 게 항로예요. 제가 배를 타봤으니까, 세계 항로를 여행을 해봤으니까, 도대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항구는 그때 당시 노예무역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이 소년이 뭘 느꼈고 뭐 했을까, 그걸 쓰려면 내가 어느 항구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남대학교에 제 아는 지인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 항로를 좀 그려달라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도 옛날 길은 다 없어지고 고속도로로 길이 확 바뀌잖아요.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를 기준해서 항로를 좀 그려다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풀어내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그려준 항로가 바로 이건데요.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이걸 봤더니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신기했어요. 예, 이거는 최재형이 상선을 타고 오피무역을 한 항로고, 요건 동인도 회사에 차나 이런 걸 싣고 한 항로고. 그래서 야, 이렇게 그때 같은 시기였구나. 뭐 똑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거의 뭐 1874년이고 1871년이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다녔구나.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로 무역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역을 해서 돈 번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선장에 배를 타고 6년 동안 세계를 돌면서 무역을 배웠죠. 그리고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1910년에 최재형의 딸과 요 얘는 착한 그러니까 손녀인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때 차를 마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1910년대에 우리 한인들은 이렇게 지게꾼 또 거기 가서 힘든 일 이렇게 사는데 최재형의 가족은 이 옷을 보세요.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벌고 그 고급 뭐라 그럴까 그 귀족처럼 사는 거죠. 엄청 그 돈을 뭐 해서 벌었냐면 군납업을 해서 벌었어요. 아까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을 정복하라 해서 군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 군인을 상대로 유구 납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소를 150마리 분량을 그 러시아 부대에 납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쉽네. 이제 퀴즈를 내려고 그랬더니 러시아 세계에서 여성의 날에 옷을 가장 많이 바치는 민족이 러시아 남자랍니다. 네, 여성의 날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 여성의 날 대단하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노래 백만송이 장미, 그죠? 예, 백만송이 장미도 있고. 그래서 최재형은 한인들한테 너는 장미꽃을 피워라. 러시아 사람들은 그 여성의 날만 되면 장미꽃만 찾으니까 너는 장미꽃을 피우고, 중국이나 그 한경도에 넘어가서 아주 비루한 약한 송아지들을 사서 러시아 연해주는 엄청난 초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소를 키우게 해가지고 한 달에 150마리씩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연어철이 되면 태평양에서 얼마나 많은 지류로 연어가 올라오니까 러시아인들이 연어를 너무 좋아하고 연어 그런 걸 다 해서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유추가 아니라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 왕립 지리학자가 60세에 한중일을 탐험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 탐험이 끝난 다음에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냈어요. 저도 최재형 쓰면서 그 책을 봤는데 지금 시중에 다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그 최재형이 연해주에서 군수할 무렵에 그 살던 그 전경이 다 묘사가 돼 있어요. 땅은 비옥하고 기름지며 집들은 조선에서 대감댁들이 살 법한 그런 집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정비돼 있고 한인들은 소를 키워서 러시아 군대에 납품하고 중국인보다 아주 부지런해서 다 잘 산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 더불어서 한인들을 도우면서 펜치카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차를 마실 만한 집에 이런 차림새로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겠고요. 드디어 이제 홍차를 오늘 차인회니까 제가 또 이걸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홍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영국과 러시아라고 해요. 영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서로 앙숙이잖아요. 러일 전쟁 때도 일본이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영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이긴 거예요. 일본이. 왜냐하면 영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을 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러면 극동이 금방 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막혀서 활동하고 이쪽은 이제 영국도 안심하고 있었는데 시베리아 횡단도로가 완성이 되면 이쪽 극동 쪽이 불안해. 그러니까 일본하고 동맹을 맺죠.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의 자금도 영국이 많이 작용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발틱 함대가 그 발트해에서 이제 일본을 무찌르러 오는데요. 리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을 했잖아요, 일본이. 그런데 그 발틱 함대는 세계 함대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함대였대요. 근데 그 함대가 딱 오는데 일본은 영국을 막 풀무지를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빨리 막아라. 그걸로에서 오면 동남아에서 금방 대한해협에 오거든요. 그때 당시 수에즈 운하는 영국 관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 중이라고 그러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 발틱 함대가 희망봉을 돌아서 그렇게 옵니다. 200 며칠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오는데도 동남아에서 이 함대는 그 신선한 야채나 이런 걸 먹지 않으면 무슨 병에 걸려요? 우리 원장님 야채 안 먹으면 무슨 병에 걸려요? 네, 괴혈병에 걸리죠. 그런데 다 영국 식민지 그쪽에 적이니까 기항지를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틱 함대가 대한해협에 왔을 때는 그 비유에 의하면 비에 젖어 나비인구는 가랑잎 같았다. 병사가 다 시름시름 앓고 뭐 이빨 다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다가 떨어지는 러일 전쟁이 그래서 일본이 이기게 되는데 그런 옛날부터 그렇게 암숙인데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저기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제 영국하고 러시아는 홍차는 좋아하지만 지금도 서로 안목하는 사이인데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알아봤더니 영국은 아침 식사를 옛날에는 안 했답니다. 일찍 일어나질 않았대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면서 그때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찍 일어나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칼리와 석회가 많아서 그걸 정제하는 방법이 맥주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찍 일어나서 그 참 맥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하니까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맥주를 먹으니까 배탈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홍차를 들여오면서 그 차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이제 따뜻한 차를 먹으니까 그 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의 그 성과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차가 그렇게 돼서 하루에 보통 5번의 티타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의 홍차가 그렇게 유명한데 러시아는 피터 대전 때부터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홍차가 유입이 됐는데 육로로는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이제 계속 홍차가 들어가서 그 추운 지방에서 그 항상 더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전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때 끓이려니까 많은 양을 넣고 물이 항시 뜨거운 물이 있는 게 바로 아까 첫 장면에 보여드린 뭐요? 사모바르. 네, 사모바르가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차도구를 해서 러시아에는 집집마다 그게 이제 준비가 돼 있고 그 러시아어로 어원이 사모는 스스로 바르는 끓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은 1778년에 대포 주조국이자 금속 세공인이었던 이반 페도로비치가 툴라라는 지방에서 이거를 처음 만들어서 그 뒤로 많이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모바르 우표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또 그 왕실에서는 아주 화려한 금이나 뭐 그 세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 차 그러면 사모바르를 이 시간에 제가 차인의 강연에 이것만 들어도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알아봤고요. 제가 작년에 그 키르기즈스탄에 갔습니다. 왜 갔냐? 그 최재형 부인을 2023년도에 키르기스탄 공동묘지에 계신 분을 유고를 모셔와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최재형 묘가 원래 있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멸실시킨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오늘 나눠드린 저 페치카에 그 묘를 복원하기까지 특집이 실렸어요.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우리 사업회 소식지입니다. 거기 보면 최재형 묘 복원까지 아주 자세히 있는데 그 묘를 복원해드리고 바로 이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라는 그 수도의 공동묘지에서 이 부인이 사후 70년 만에 이제 유골을 모셔와서 이제 국립현충원에 묘를 써드렸는데 그 써드리고 나서 이 최재형의 부인이 강제 이주 후에 1937년 스탈린의 포갑정치 이후 1년 후에 최재형의 자녀와 사위가 7명이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감옥 생활을 해요. 아들, 딸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겪으면서 흘러서 알마티에 살다, 모스크바에 살다, 또 어디 뭐 러시아 그 모스크바하고 가까운 어디에 살다가 또 키르키즈에 살다가 마지막에 1952년에 키르키즈에 돌아가시는데 제가 이 고려인을 상대로 2012년에 까리스키 끝없는 방랑이라는 소설을 내고 2014년에 1869년부터 1920년 이 최재형을 내면서 스토리가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 오늘까지 한번 그 고려인의 그런 작품을 좀 써야 되겠다 할 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최재형의 부인 스토리를 쓰면 되겠구나. 강제 이주하고 한국에 그 유골로 와서 103년 만에 남편도 유골이 없으니까 우스리스크의 최재형 그 마지막 집에서 흙을 가져와서 현충원에 합장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내용을 쭉 그냥 있는 것만 스토리를 만들어도 되게 이게 역사고 감동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이 키르키즈를 갔어요. 키르키즈에 최재형의 6째 딸이 살고 있다가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류드밀라. 그 류드밀라의 딸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자마자 엄마는 죽고 핏덩이가 남았어요. 그 핏덩이를 이 6째 딸이 자기 양육권을 받아가지고 손녀를 딸처럼 키운 거예요. 그 딸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놀러 갔는데 작가들 4명이랑 갔어요. 저는 글을 쓰기 위해서 갔고 그 사람들은 이제 관광을 해서 저랑 같이 갔는데 이시쿨 호수 아시나요? 네, 바이칼 호수보다 좀 작지만 키르키즈는 산악국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하는 국가여서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시쿨 호수가 지금 저 뒤에서 이렇게 바다 같아요. 이게 빙글로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캠핑을 왔어요. 그런데 그 트럭 같은 데다 뭘 도구를 잔뜩 싣고 가는데 이렇게 큰 물병에다 물을 받고 이거를 갖고 와서 이게 뭔지 몰랐어요. 저도. 왔는데 이제 끙끙거리고 지금 여기 캠핑 하는 데로 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작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여기다 놨는데 여기다는 물을 채우고 여기다 이렇게 도끼를 잔가지 나무를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불을 피우면 이게 바로 사모발인 거예요. 근데 이게 1905년에 제작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최재형이 아까 그 자녀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정도로 살았으니까 그 박은식 선생 아시죠? 독립지역사 쓰신 박은식 선생님 말에 의하면 독립운동가 누구라도 최재형의 은덕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최재형은 대저택에서 살면서 독립운동가 뭐 나중에 이제 뭐 간도관리사도 가고 또 이의정도 가고 뭐 이상설, 유인석 다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 사모발에 항상 그 5째 딸의 수기에 보면 아버지는 항상 손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재형과 사모발은 분명히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아하 차임의 강이 요게 딸이구나. 그 이 친구가 아침에 야 이거 쓴다 그랬더니 초상권 허락해야 돼 그랬더니 언니 얼굴만 좀 흐리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 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푸틴의 홍차라는 말이 있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푸틴의 홍차는 이거 마시면은 저기 암살하는 거예요. 도구로. 우리나라도 고종이나 이런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식혜로 많이 저 독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보았더니 그래서 요걸 제가 따왔어. 요걸 보니까 이제 비행기 뭐 타고 어쩌고 다 나중에 보니까 홍차를 먹은 거예요. 푸틴이 주는. 그래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보니까 뭐 모스크바 비행기 안에서 의식 있고 쓰러졌는데
비상창님의 나발리 20년인데 이부터 공항 카페에서 홍차를 한 잔 마셨는데 여기 도풍 들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또 여기 알렉산드라 디트비네코는 영국에서 홍차를 마시고 사망 이후 푸틴은 홍차 살인 정적 제거를 위한 독살법을 알려졌다고 해갖고 오늘 이렇게 맛있는 차를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서 우리가 양면을 알고 있으면 더 풍부하니까 그냥 양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다시 최재형으로 돌아와서 1908년에 안중근 의사가 그 최재형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1907년에 우리가 한일 신협약이 맺어졌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고 해일금 일사가 가서 성공을 하지 못했고 그래갖고 안중근 의사는 상흥학교 도내학교에서 청년 교육을 시키다가 이제는 뭐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이제 다 수족이 잘렸는데 바깥으로 나가서 우리가 동포들과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곳이 러시아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최재형이 군수를 하고 대갑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손을 잡은 게 1908년. 그래서 거기에서 최초의 독립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합니다. 그 동의회 산하에 대한의군이 하얼빈에서 나온 그 국내 진공작전 의군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서 일본은요 안중근 의사를 개인 단순 살인죄로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끝까지 주장한 건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적군의 수괴를 처단했으니 나를 만국 공법에 의해서 재판을 해달라 끝까지 요구했지만 일본은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살인죄로 순국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 바로 동의회 산하 대한의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여기 안중근 이의종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의종. 네? 이의종. 이범준? 네, 이범진. 네, 러시아 초대 공사 이범진 공사의 아들이 이의종이고 이의종은 그 해역임 일사의 언어가 프랑스 생시르 그 항공학교를 나왔고 미국에서도 잠시 살고 러시아에도 살고 그래서 3개 국어가 가능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불어로 그 회의장은 못 들어갔지만 불어로 기자들한테 다 그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범진 아버지가 마한루브를 지어주면서 최재형한테 가락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때 벌써 이의종은 국제 결혼을 했어요. 노리겐 남작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범진이 마한루브를 들려보내면서 너 혼자 그 서쪽 끝에서 극동까지 너무 위험하니까 네 장인이랑 같이 가라. 그래서 노리겐 남작과 같이 마한루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 그때 을사늑약 이후는 외교가 이제 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이범진은 월급을 고종한테 탈 수가 없어요. 외교 업무가 끝났습니다. 을사늑약을 해서 외교가 다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만루블이 있을까? 고종의 내탕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최재형이 13,000루블을 내요. 그 23,000루블에 모금을 한 걸 약 7,000루블, 그래서 약 3만 루블을 가지고 대한의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하얼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현빈하고 그 싸우던 그게 홍의동 전투, 신화산 전투예요. 거기서 대승을 하고 마지막에 포로를 잡죠. 7명을. 그 포로를 안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비밀루트가 타고 나서 그 현빈이 안중근이 그 대설원을 2달 동안 헤매다가 그렇게 오잖아요. 최재형 집으로. 그거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의회를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하신 총장 최재형, 부총장 이범윤 간도관리사예요. 회장의 이의종, 평의원의 안중근. 그래서 대한의군 결성하고 국내 진공작전하고 안중근 대한의군 참모총장이라는 거 이 동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게 그 대한의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포시에트 크라스키노 연초 여기에서 핫산을 거쳐서 홍의동에서 대승을 하고 신화산에서 또 아주 대승을 거둬요. 여기서 포로 7명을 잡았는데 영산에 와가지고 참패를 합니다. 비밀루트가 다 타고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설로 인해서 대참패가 됐고 바로 영산전투에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현빈이 혼자만 살아서 나중에 기록에 보면 2달간을 헤매다가 최재형 집으로 왔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안중근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거기서 최재형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진 국가는 반드시 전쟁에 이긴 국가한테 전쟁 배상금을 물게 돼 있는데 러시아는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워낙 재정이 약해가지고 그 전에 돈이 없어갖고 이 전쟁 배상금을 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위동 전투 신화산 전투에서 일본이 막 참패를 하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강압을 해가지고 다 무장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의병투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재형은 1909년에 대동공보를 인수해서 거기 신문사 사장이 됩니다. 그 대동공보에서 하얼빈에 누가 오죠?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최재형과 안중근과 다 이제 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하얼빈 의거의 모의를 권총을 사주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최재형 역을 지금 여기 유재명이가 했는데 요 영화를 계기로 우리가 이분을 그 저희 사업회 홍보대사로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고요. 이제 요거를 보면 자 이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 역에서 이토가 죽었어요. 일본이 깜짝 놀랐겠죠. 모든 일정을 풀어서 도대체 이 안중근을 있게 한 이 조직이 뭐냐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했는데 여기 일본 문서예요. 여기 보면 이등 공작 만주 시찰 일건 별책 여순모 쭉 나오죠. 이게 지금 일본 애교사료관에서 2019년에 저희 그 사업회 학술위원이 가서 몰래 찍어온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한국의 배1당 제5국 지구의 첫 번째가 최재형으로 나와요. 일본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최재형인데 또 요렇게도 쓴대요. 응? 최재형은 요런 글씨로도 쓰고 그 다음에 최도원이라고도 한다. 도원, 군수라고 그랬죠 제가. 요렇게 상세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그리고 그 이에 그 배1당의 조직을 노국 지구를 보니까 이범윤, 이범진, 홍범도, 차도선, 김기룡, 박춘성, 이의종, 정순만, 안흥진 쫙 이게 엄청나요. 약 100여 명이 됩니다. 이 명단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1번이 최재형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최재형이 중요한 인물인지 모르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1909년 신한민국 기사 일부에 최재형과 안중근의 관계를 보도했는데 1인에 조작하는 말이즉 2등을 격산한 안의사는 로시아령 디노베스 그 지방 이름이고 있는 최재형 로사와의 업적한 이름은 최비직계 그죠? 최 손들을 발음을 못해서 비직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의 후야의 한 사람이니 최 씨는 40년 전에 노국에 입적하여 10만균 거부로다. 연공직을 띠고 이력만 한데 고국을 사랑하고 일본을 원수로 알아 일본 통감이야 한국 정부의 난신적자를 도려고자 하는 결심이 있으므로 작년에 봄에 부하 14명의 결사에 무명지 가락을 끊어 3년 안으로 2등 방문을 한국 한국 밖에서 죽이되 만일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자살하기로 맹세하고 각기 허였으니 안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1인의 신문에 게재한 보고가 있더라. 이렇게. 네. 그러니까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저기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그 단지동맹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면 우리 사업에서 항상 1년에 2번, 한 번 그 러시아 연해주 탐방단을 역사 탐방단을 조직하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단지동맹 기념비가. 그리고 단지동맹을 이 전까지는 연추 하리 부근에서 잘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아까 문서 그 안에 이게 있어요. 권오주 따로 대신에 저 하얼빈 총영사가 오이 씨가 이걸 보냈는데 이게 노키예프스크라는 게 아까 크라스키노 최재형 살던 옛 이름이에요. 지금은 크라스키노고 그때 당시는 노키예프스라고 했어요. 노키예프스크에 출장을 갔던 한인 밀정 보고에 의하면 안흥칠, 김기룡, 정대호, 우덕순 외 3명이 백년 6월 중순경에 노키예프스크에 있는 최재형의 주소에서 집합하여 8명이 단지를 했고 그 목적은 한국 독립을 위하고 일본인에 한해서 내외인의 암살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가 나와서 이제 최재형의 집에서 했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었는데 그 최재형의 5째 딸 올가가 있는데요. 그 올가가 자서전을 썼어요. 올가는 최초의 한인 모스크바 대학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한인으로서 최초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면서 1937년 스탈린 탄압 때 이제 잡혀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가 감옥에 터빈이 안 돌아가거나 무슨 난방이 안 돼서 보일러가 안 되고 그러면 이 올가가 다 해요.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3년 감형을 받아서 7년 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956년이 되면 스탈린이 53년에 죽죠. 1953년에 죽고 1956년이 되면 한인들 숙청당하는 사람 다 복권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감시를 안 받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후에 올가가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며라는 글을 쓴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쪽 뒷방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그런데 언니하고 둘이 손을 잡고 너무 궁금해서 가보지 말라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그러고 갔더니 응칠 아저씨가 벽에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놓고 권총으로 쏘는 연습을 해가지고 무서워서 아무도 말 안 하고 안 본 척하고 이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 후에 그 응칠 아저씨가 하얼빈에서 일본의 최고 높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 그리고 또 얼마 뒤에 엄마가 응칠 아저씨의 부인과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그때마다 옷가지와 먹을 걸 사줬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이 있고 이제 최재형은 대동문고를 인수해서 하얼빈 리버 한 거를 하고 해주신문에는 동의의 취지문이 실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업신문은 또 1911년에 참가를 했는데 권업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패조신문, 대동공보 이러면 우리 조선이 표가 나 이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일본의 압력으로 러시아가 마음대로 이런 걸 허가를 못 내줘요. 그러니까 권업회를 조직하는 거야. 그냥 일자리를 권하는 회로 눈속임이죠. 그렇게 갖고 권업신문도 이제 발행을 하는데 그 권업회 임원록이 그대로 존재해요. 권업회 임원록이 1911년에 있는데 이게 보세요. 임원록 수총재 유인석 13도 의병 총재잖아요. 그 다음에 김학만 이건 최재형과 쌍벽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최재형, 이범윤, 정재관은 안창호 선생님하고 미국에서 대한국민을 이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신채호, 여기 홍범도, 여기도 또 이상설, 이종호, 여기 그런 분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독립운동에 신채호니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그게 무슨 일자리 권하는 거겠어요. 이름만 그렇게 걸고 권업회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한인 이주 50주년이 됐어요. 1863년에 이주를 해서 이제 191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인 이주 50주년이 됐을 때 미주에 있는 그 대한국민회도 초청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의 땅에 살으니까 그 러시아 황제 동상도 좀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서 대한제국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최재형이 많은 돈을 내서 한인 아령 이주 50주년 기념회 회장 최재형 해가지고 이거를 준비위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조금 이거 이제 하면 돼. 이제 다 준비가 끝났어. 뭐 메스게임도 있고 뭐도 있는데 1914년에 뭐가 터졌어요? 세계적으로. 1914년 2차 세계대전. 그래갖고 이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표지라는 게 최재형의 사인이에요. 러시아 문서에서 이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내전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내전에서 황제파와 혁명파가 갈립니다. 그래서 배구이파, 적의파로 갈려요. 그런데 러일 전쟁에 일본의 적이었던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 배구이파와 손을 잡아요. 황제군과.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의파에 들어가요. 혁명군에. 혁명군에 들어가서 무조건 일본하고 상대로 싸워요. 그때는 공산주의 이런 게 없습니다. 사회주의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일본이 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과 싸우면서 우리는 지금도 그 러시아에서는 홍보도장은 뭐 이런 것도 그 러시아파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적의파와 손을 잡은 거고 이제 이 체코 군단이 체코가 그 즈음에 독립을 합니다. 독일로부터. 근데 독립을 했는데 이제 너무 좋아. 서부전선으로 이제 독립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러시아에서 생각하니까 서부전선으로 가다가는 독일하고 또 싸움이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우회해서 가라, 귀국해라 그래요. 체코 군단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옵니다. 근데 그때 그 체코 군단이 가장 잘 사용한 게 모신나강총이에요. 성능이 최고로 좋았대요. 그거를 블라디보스토크 다 팔고 갑니다. 누구한테? 독립군한테. 또 최재형은 가이다 장군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 총이 나중에 최재형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1921년에 봉오동 전투에 아주 막강한 화력을 발휘하죠. 모신나강 총이.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초대 상해 임시정부에 국무총리 이승만은 미국에 있고 요 위에 세 사람 빼고 이 세 사람이 러시아파라는 거. 6명. 우리가 러시아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고요. 이게 뭐 대한국민회의 선언서고 자 4월 4일 4월 참변이 일으키면서 일본이 우길 승천기를 앞세우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와서 다 싹쓸이를 합니다. 이때 최재형 선생이 잡혀서 4명과 돌아가셔요. 독립신문에 최재형 선생 이하 사의사를 곡함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1962년 4월 42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그 서울을 주는데 그때 뭐 돌아가시고 국내에는 하나도 후손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된 거는 안중근 하얼빈 의거 후견인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재무총장 그 두 가지만 적용이 돼서 독립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장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 서울이 낮아서 지금 계속 보훈부하고 상의하고 있고 그 제가 가서 2012년에 가서 담농으로 보던 그 집이 2019년에 정부에서 사서 최재형 기념관이 우스리스크에 있습니다. 그 집을 사서 다 떨어내고 이 안에 이때 뭐 전시를 했어요. 전시할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념관이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는 있고요. 그해 8월 12일에 그 마당에 흉상을 해놨고 이것도 우리 한국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연해주를 무대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 37인의 명단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해로 가기 전에 이 연해주에서 모든 독립운동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이 명단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유인석, 뭐 여기 다 알죠. 문창범 쭉 보면은 우리가 강무규 의사, 박은식 선생 다 있어요. 신채호, 안중근, 뭐 유인석, 그 다음에 장도빈, 장지연, 시리아 방송대국한 장지연, 이동용, 이종호, 이의종, 이상설 이런 분들이 이동희, 이강 다 거기서 활동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최성학은 최재형의 둘째 아들이에요. 최재형 그 다음에 이쪽에 한창걸, 홍범도 뭐 이렇게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는 러시아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초기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러시아에서 모든 독립운동의 발단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돈과 재력과 인맥과 러시아어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한 분이 바로 최재형 선생님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최재형이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래가지고 와서 11년에 야 우리 죽기 전에 인생 80 앞만 보고 살았다. 돈만 버느라고 이러는데 우리 살아야 얼마를 살겠냐. 우리 저 고려에 있던 대학생을 십시일반 모금해서 대학 장학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2011년에 최재형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최씨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네 분이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장학회에서 사단법인으로해서 국가본부 승인단체로 됐고 이제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고려인도 대학 장학금 주고 최재형 기념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그 어떤 단체, 유족이 하는 단체, 어떤 무슨 그 연관이 있어서 지자체에서 하는 단체 그런 거하고 너무나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상선 선생님은 진천이 지자체니까 진천 군에서 막 기념관도 짓고 그러잖아요. 최재형 선생님은 그럴 수가 없어. 한경북도 병원이니까 그럼 뭐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그래서 기념사업회가 뭐 월 10,000원씩 해주시는 그런 걸 가지고 기념사업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정말 알아야 저기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요.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제 소개입니다. 저는 책을 한 50여 권 썼고요. 제가 쓴 책들이 주로 역사서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최재형을 이걸 썼기 때문에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사장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까리스키 요 책보다 먼저 쓴 것 때문에 여기를 갔고 그다음에 2017년에 국방일보에 1년 동안 최재형 스토리를 연재를 했어요. 그걸 그대로 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